목요일은 책방여입니다. 소소한 책 읽기 홍정한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C.S. 루이스 책을 이만큼 가져오셔서 좀 기선제압용으로 제가 많이 들고 왔죠. 아니 이제 약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네.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말미에 오늘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하실 건지 언급도 해주셨고요. 그 C.S. 루이스의 우주 3부작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책 침묵의 행성 밖에서 이 책 가져오셨어요. 네. 제목에 언급된 이 침묵의 행성 어디를 말하는 걸까 이 생각을 하면서 책장을 열어봤거든요. 네. 침묵의 네. 행성이라고 하면 이게 우주 3부작이고 외계의 어떤 행성을 이야기하나 그럴 수도 네.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구를 의미합니다. 침묵의 네. 행성.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뭐 외계에서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지구를 침묵의 행성이라고 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구가 모종의 이유로 우주적인 소통에서 단절되면서 더 이상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구 바깥의 초월적인 존재들이 알 수 없게 된 그래서 지구를 그들이 침묵의 행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지구 밖에서라는 뜻으로 침묵의 행성 밖에서 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원제가 Out of the Silent Planet, 그러니까 원제를 직역한 제목인데요. 제가 진행자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지구 바깥이잖아요. 외계 혹은 우주, 우주 혹은 외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찾아오시나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신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신비함. 네. 그러면 지금 우주로 당장 내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신비함은 있지만 네, 약간 두려움, 가고 싶진 않다. 신비감은 갖고. 예, 궁금함은 있는데 네, 지금 네. 당장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멈칫. 네, 왜냐하면 네, 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음. 환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두려움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모르는 세계, 혹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공포가 때로는 강렬한 거부감이나 적개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는 공간이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미지의 공간으로 남겨져 있죠. 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우주 공간을 직접 경험했고요. 네. 물론 우리는 지금 영상이나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주로 갑자기 던져진다라고 생각하며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낯선 공간들, 미지의 네. 공간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서양 문학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포레스트, 숲이라는 공간이 많이 네. 그런 미지의 공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숲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 네. 초록색, 포근한 곳, 평안한 곳 이런 현대 한국인들은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숲이라는 것이 일단 크기가 작고요. 네. 그리고 통제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숲에 가서 호랑이를 만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하더라도 멧돼지 아니면 네. 지리산에 가면 곰 그 정도를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고대로부터 중세, 특히 중세의 서양 문학에서 숲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보면 유럽의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빽빽한 원시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숲이라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 그래서 악마, 이런 이 초월적인 존재들, 네.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금기로 설정하면서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아이들이나 아니면 철 모르는 어른들, 저 같은 사람들을 접근을 시키지 않게 하려면 두려움을 주입시키고 또 적대심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백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식민지 개척 시대 동양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공포와 또 적개심, 두려움과 분노로
이 동양을 대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더 강한 힘으로 미지의 공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드러납니다. 이 우주라는 공간, 지구 바깥의 외계 행성을 공포와 네. 두려움, 적개심 이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곳을 억압하고 무엇인가를 착취하려고 하고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지요. 네. 미지에 대한 공포 혹은 거부감, 적개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C.S. 루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미지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 작품 속 용어 때문에 사실 처음에 내용에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몇 번을 뒤적뒤적 이렇게 그렇습니다. 살펴봤거든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국어 초판인데요. 번역돼서 소개된 것이 2009년입니다. 네. 근데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대학생 시절에 이 책의 소문을 듣고 영어 원서를 구해서 네. 읽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영어 실력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내 영어 실력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생전 처음 들어본 영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글 번역본을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나서 한글 번역본을 보니 그게 그대로 한글로 음역어가 되면서 이 책 6쪽, 7쪽에 걸쳐서 네. 이런 제목으로 그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화성어 어휘 모음. 네. 화성어의 말즈 보케뷸러리 오브 말즈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는 영문과를 나왔지 화성어과를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 그런 그 낯선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아까 지구를 가리켜서 침묵의 행성이라고 네. 했는데요. 여기에는 지구를 툴칸드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침묵을 뜻하는 접두사 툴크와 행성을 뜻하는 명사 한드라로 이루어진 복합 명사 침묵의 행성. 그래서 네. 지구가 툴칸드라라는 거죠. 뭐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화성은 말라칸드라.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렐딜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네. 말렐딜은 The Old One과 함께 사는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위대한 신. 네. 이거는 이제 The Old One 옛적부터 계신 그 유일신과 함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라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1대1로 대응되는 그런 용어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엘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엘딜은 영, 천사 이런 것이고요. 또 오야르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라칸드라를 통치하는 엘딜의 수장, 그러니까 천사장인 네. 것이죠. 실제로 그 행성을 다스리는 수장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아니 뭐 예수님, 천사, 네. 천사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루이스는 이 작품에서도 역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비전을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쫙 펼쳐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쓰면 좋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는 대신 영어로 보았던 저에게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을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고요. 그리고 번역된 한글 책을 읽는 사람들도 네. 이 책을 한 40-50페이지 정도까지는 읽습니다. 이런 용어 아직 화성에 도착을 안 했거든요. 네. 화성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용어들이 화성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계속 읽고 있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유익할 것인가 혹은 신앙적인 동기로 루이스의 명성을 듣고 책을 읽으신 잡으신 분들은 굳이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이 내 신앙의 심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빨리 책을 덮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책에 굉장히 큰 진입장벽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루이스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학자들의 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루이스는 신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서양의 고대와 중세 신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신화를 통해서 현대의 문제를 재서술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익숙한 신화의 소재를 가지고 와서 쓴다 할지라도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그 표현을 그대로 썼을 때 사람들은 원래 잘 알고 있던 이야기가 갖고 있는 방향,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경향성,
선입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할 것을 꺼려해서 새롭게 많이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천사와 천사장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완전히 새로운 용어로 또 지구가 아닌 화성, 말라칸드라라는 새로운 공간을 자기가 임의로 설정해서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잠깐 접어두고 새로 한번 철저히 새롭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선입견을 배제한 루이스가 그려내는 신학적인 비전에 접근하게 해주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근데 양날의 칼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선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선지식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입장벽이 되는 동시에 이 진입장벽을 처음에 이 문을 힘들게 밀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초청장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 목사님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네. 처음에는 어쨌든 읽을만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다 화성이라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썼지? 이런 계속 말라칸드라. 네,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페이지를 넘겼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건 또 뭐지? 앞에 또 한 페이지 넘겨봤다, 돌아갔다,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읽는 중에 있는데 저는 일단 끝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발판 삼아 마지막 페이지까지 완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응원합니다. 그 포부를 좀 밝히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도를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간략한 책의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작품은 아주 흥미로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낭독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 작품을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번개와 소낙비가 멎자마자 도보 여행자는 주머니에 지도를 넣었다. 뻐근한 어깨에 배낭을 좀 더 편하게 메고 비를 피해 있던 아름드리 밤나무 아래서 길 가운데로 나왔다. 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루이스의 원문은 방금 요 두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이 가독성을 위해서 이 번역자인 공경희 쌤이 두 개로 잘라서 번역하신 것 같아요. 오역은 아닌데 저는 요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가 저의 옮긴 번역을 한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보 여행자는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는 뻐근한 어깨에 배낭을 편히 고쳐매고 대피소가 되어준 아름드리 밤나무 아래에서 길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때도 뇌우의 마지막 몇 방울은 거의 멈추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옮겨봤는데요. 네. 공쌤이 훨씬 더 잘하시죠. 저는 이 한 문장에 혼신의 힘을 갈아 넣은 거고요. 처음에 이미지가 이거예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도보 여행자가. 저는 이 도보 여행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어를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도보 여행자가 지도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익숙하게 자신이 알던 길을 가도록 알려주는 것이 지도잖아요. 지도를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가 이미 뻐근합니다. 네. 배낭을 고쳐맸다고 했죠. 이미 길을 걸은 지 꽤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던 아름드리 밤나무 아래에서 이제 다시 길로 여행을 재개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는 번개와 소낙비가 멎자마자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몇 방울이 아직 떨어지고 있는 거의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는 일단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의 물 몇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막 그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햇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좀 짙은 뭔가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희망,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공간에 지친 도보 여행자가 잠시 쉬었던 길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도입부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인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두 개의 고전적 작품, 두 작품의 도입부를 떠올렸는데요. 한 작품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네. 신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아, 얼마나 거칠고 황량하고 험한 숲이었는지 말하기 힘든 일이니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되살아난다. 제가 아까 그 서양인들이 숲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네. 얘기했었죠. 거칠고 황량한 숲을 여행하는 사람, 음.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또 한 작품은 철로 역정입니다. 번연의 철로 역정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의 황폐한 광야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어, 철로 역정의 주인공도 길을 이제 헤매다가 굴 속에서 잠이 들고 꿈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주님 배울 그날에 주님 곁에서 루이스 선생님을 다시 저 뵐 수 있다면 꼭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노리셨죠? 단테의 신곡 번연의 철로 역정 곁에 이 작품을 나란히 두려고 하셨던 의도가 있죠 라고 저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후의 작품의 품격이나 그 흐름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단서들이 더 있거든요. 네. 요는 이것이죠. 신곡도 그랬고요. 철로 역정도 그랬고 인생을 나그네의 길로 은유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죠. 특별히 한국인들 중에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얘기를 하는 순간 노래도 떠오를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막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길로 번역하고 삶을 여행 혹은 인간을 여행자로 번역하는 네. 것 혹은 순례자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지요. 이 작품의 주인공 랜섬이라는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객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여행일 수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의 어깨는 뻐근한 것이죠. 이렇게 뻐근하게 지친 여행을 떠나던 중에 옛날 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네. 그런데 친구라는 말은 옛날 학교 친구라는 말은 보통 반갑고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친구는 반가운 친구가 네.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드바인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드바인은 랜섬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네. 그래서 집도 내주고 이렇게 방도 내주고 네. 먹을 것도 주고 이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내준 걸 먹고 마시고 나니까 랜섬이 핑 도는 거예요. 아하 이거 이상하다라고 뭐지라고 하는 네. 순간 드바인이 약을 적게 넣나 하고는 약이 부족할 땐 이거다라고 하고는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킵니다. 다른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네. 드바인 혼자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리즈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웨스턴은 과학자인데요.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우주 여행에 희생양으로 데리고 올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랜섬이 온 거죠. 네. 잘 됐다 그래서 랜섬을 기절을 시킨 겁니다. 근데 랜섬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우주선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말라칸드라 네. 화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웨스턴과 드바인이 그를 데리고 간 이유가 그 화성에 사는 어떤 생명체에게 한 생명을 넘겨줘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가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랜섬이 왔으니까 잘 됐다라고 해서 잡아간 거죠. 그래서 이 큰일 났다는데 우주 공간에 있을 때는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말라칸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우주선에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리고 말라칸드라의 원주민들 외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들을 만나서 그곳에도 굉장히 지적인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 지적인 생명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플라톤을 연상하게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왜 책이 없어요? 왜 책이 없냐? 특히나 그들은 문학과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종족인데 왜 이것을 기록한 책이 없냐라고 하니까 책으로 기록하는 순간 시는 사라진다. 이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플라톤적인 그 은유가 숨겨져 있죠. 이런
그 아름답고 지적인 대화를 언어학자니까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행복하게 막 하고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곳의 언어, 문화, 지형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자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태양의 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자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구인들이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골드, 네.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턴과 드바인이 여기 찾아온 이유는 이 금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화성의 금을 가지고 가서 지구에서 갑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본 영화, 소설 이런 데 그 너무 흔하게 나온 거잖아요. 외계 행성에 네. 특별한 자원이 있어서 지구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자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지구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외계 행성을 침공하고 아바타 시리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너무 흔한 소재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8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루이스는 굉장히 일찍 그런 것들을 예견한 것이죠. 이런 이후의 과학소설. 근데 이게 왜 단순한 예견이 아니고요. 그 루이스가 살았던 그 직전까지 서구인들이 특별히 식민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했던 행동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영향이 짙게 남아있는 곳이 그 중동 쪽이죠. 석유라는 태양의 피라고 진짜 부를만 하죠. 검은 흙, 아니 검은 황금이라고 할 만한 석유라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중동 지역을 서양인들이 어떻게 이제 착취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후과를 보고 있죠. 네. 지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은 경우도 네. 그것의 후과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러한 공간에서 랜섬과 드바인, 웨스턴이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그냥 외계인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성 말라칸드라, 이 화성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빛과 같이 반짝반짝한 엘딜이라는 존재들을 만납니다. 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엘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 행성의 이 행성을 다스리는 자인 오야르샤를 만나야 된다. 이 오야르샤가 통치자라는 것이죠. 근데 랜섬은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하고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서 이 오야르샤에게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알게 된 그 비밀이 뭐였냐면 태양계에 여러 개의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은 얼마 전에 태양계에서 퇴출됐습니다. 네. 미안 명왕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 태양계 여러 행성들이 있고 행성들마다 그 행성을 다스리는 오야르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생명체를 통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지구 그들이 얘기하는 침묵의 행성인 툴칸드라라고 불리는 그 행성의 오야르사의 이름이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면서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렐디일이 그 사탄을 이렇게 잡아서 구속한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오야르샤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려서 이 툴칸드라가 말 그대로 침묵의 행성, The Silent Planet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랜섬이 지구에 대한 그래서 그 오야르사가 내가 그동안 툴칸드라 소식을 너무 못 들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돌아가니?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랜섬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천사도 흠모해야 될 텐데 지구 인류가 여태까지 이 루이스가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쟁을 통과한 인류의 어리석음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착취한 유럽인들, 서구인들의 탐욕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천사가 흠모하는 게 아니라 악마도 흠칫하겠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끄럽고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있고 그 중에 그런 와중에 드바인과 웨스턴이 잡혀오면서 오야르샤가 그들을 너희들이 지구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놓아주겠지만 이별에 있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당연히 살고 싶어서 돌려보내지요. 그러면서 랜섬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도 된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라라고 해서 랜섬이 지구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에 다음 시리즈에서 웨스턴 일당과 재회하면서 그들의 초월적인 그들이 악과 결탁하면서 가지게 된 초월적인 힘, 그런 선과 악의 대결이 2부, 3부에서 이어지는 네.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된 우주 3부작의 큰 틀이자 첫 번째 작품인 침묵의 행성 밖에서의 줄거리입니다. 네. 앞서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미지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제 책의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 느낌의 줄거리가 네네. 전해지는 듯한 네.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작품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if, 만약에, 네. what if,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인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what if의 상상력을 루이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말라칸드라는 오야르샤의 통치가 선한 오야르샤의 통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말렐들이 오야르샤에게 맡긴 것이 선한 오야르샤에서 올바르게 되고 있다면 반대로 침묵의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툴칸드라 지구는 악한 오야르사, 타락한 천사의 장. 그러니까 오야르사가 엘딜들, 천사들의 수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악한 천사장인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래는 착했지만 그래서 인류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망가졌는가. 이거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루이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 비전이 지구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순종하고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한 삶이 예정되어 있었을까를 루이스의 예술가적인 감수성으로 포착해낸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이 작품 읽기 힘든 이유를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네. 신학과 영문학, 과학소설 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 하셨어요.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좀 했던 얘기입니다. 그 작품 초반부터 고전적인 문학 작품 인용하고 있잖아요. 앞서 네. 제가 읽어드렸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면 그 작품의 그 밀턴을 인용하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살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읽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떤 것들은 처음 들어보는 작품들도 있었어요. 작품 공부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46, 47쪽에 보면 랜섬이 납치돼서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 네. 처음에 당황하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통 우주 외계라고 하면 두려움과 혹은 낯설음에서 오는 거부감, 적대감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랜섬이 보니 이 우주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세상과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턴의 시구를 흐뭇해하며 인용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여기 밀턴의 시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낮이 눈을 감지 않는 넓은 들판 같은 하늘 위의 행복한 곳. 이렇게 네. 밀턴의 시구가 인용이 됩니다. 이 루이스는
찾아볼 테면 찾아봐라고 해서는 그런지 인용한 문장에 어떤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음, 소설을 읽는데 주석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제가 원래 밀턴의 신라곤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긴 작품이지만 이런 부분을 본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원문을 찾고 그 원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밀턴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았죠. 그러니까 밀턴의 신라곤은 아니고 가면극, 코뮤스라는 가면극에 나왔던 그런 대사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코뮤스가 신라곤보다 앞서서 쓰여진 작품인데 신라곤에 나오는 선과 악의 대결이란 주제가 그 전에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밀턴이 처음으로 문학 작품에서 자기 자신의 문학적인 세계에서 그려낸 작품이 코뮤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루이스는 밀턴의 코뮤스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동시에 네. 그 코뮤스의 주제가 선과 악의 대결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에서 선과 악의 대결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작품 초반부에 이 작품을 밀턴을 인용하면서 밀턴이 이 작품 코뮤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뒤에 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신호들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 작품을 읽기 힘들게 만드는 루이스가 잘못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 해석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 따로 오시면 제가 하나씩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다 다룰 수 없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침묵의 행성 밖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악마도 흠칫하겠네. 네. 악마도 치를 떨겠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화성의 와이르샤가 지구에 대해서 침묵의 행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하고 랜섬은 지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네.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구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이 없구나. 언어학자라고 하지만 사실 박사님들은 널블 박자가 아니고 얇을 박자입니다. 자기가 아는 전공 분야만 깊게 네. 알지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인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루이스의 작품에서는 딱 두 가지를 짚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계인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전쟁과 산업화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꺼려졌다. 루이스는 1차 세계대전을 통과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세계대전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을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폭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후과를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본과 기술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루이스가 과학 소설가 한 명을 인용을 합니다. H.G. 웰스의 소설 주인공 카보어가 달에서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가 기억났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웰스는 그 투명 인간이나 뭐 타임머신 뭐 이런 네. 작품도 썼지만 The First Man in the Moon이라는 작품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서 달의 첫 번째 방문자 이런 작품인데요. 그 작품에서는 이 케이버가 지구인의 전쟁관에 대해서 달에 사는 외계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지도자와 주민들이 너무 크게 놀라요. 그래서 지구로 막 그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달에서 그 달의 사람들과 케이버가 인터뷰하고 있는 게 지구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탁 끊어지거든요. 더 이상 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다. 케이버가 뭔가 거기서 그 끔찍한 제재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암시하는 것으로 그 인터뷰가 딱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루이스가 당시의 영국 사회 그리고 당시의 서구 문명을 대하는 시선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웰스는 오히려 영국 바깥 혹은 지구 바깥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혹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일종의 향수라고도 할 수 있고 동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작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견지에서 작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 신앙 세계 바깥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적대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루이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시야를 넓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 우리가 낯선 세계에도 창조의 선함,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부터 배우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우리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만 들자면 마을운동을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마을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때문에 마을운동에 물이 너무 흐려진다. 라는 이야기에 돈을 뿌려서 뭔가 빨리 하려고 하고 전도 용품 같은 것들, 상품 같은 것들 걸고 하던 그런 방식의 이른바 그 구한말 선교사들의 방식으로 마을 운동도 하려고 하던 교회 때문에 자생적으로 천천히 자라고 있었던 마을 운동에 물이 흐려지는 경우들을 그분들이 저에게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시니까. 네.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저는 그만한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대신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침묵의 행성 밖에서도 아름다운 침묵의 행성 밖을 훼손시키는 존재들은 제가 과도하게 단순화를 무릅쓰고 두 악역을 정의하면 과학주의자인 웨스턴과 배금주의자인 드바인 영국 사람들, 그 서구 문명 안에 있는 사람들, 지구인들이 가서 거기를 파괴하고 더럽혔거든요. 네. 외계인들을 살해하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바깥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그 안에도 그 바깥에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개선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루이스의 침묵 행성 밖에서가 굉장히 울림이 있게 들려줍니다. 우주 3부작 과학 소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요. 그 내면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좀 우리의 시각 밖에 벗어나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오늘 침묵의 행성 밖에서를 소개해 주셨다면 다음 시간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말라칸드라, 화성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았다면요. 다음 작품은 페렐란드라라는 작품입니다. 페렐란드라는 금성입니다. 네. 금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만약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인간은 왜 그걸 먹었을까? 네. 안 먹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것을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3부작 가운데 그려내는 세계의 아름다움이 가장 빼어나다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루이스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진입장벽이 있지만 이 아름다운 작품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렐란드라 다음 시간에 금성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SF를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